정말 면목 없게 됐습니다. 박 소장이 죄송해 죽겠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아무래도 말 못할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한테 부탁을 하셨을 텐데 김 선생도... 그러면서 박 소장은 턱짓으로 나를 가리켰다. 다만 그분의 신변 보호라고 단순히 생각했으니까 어저께 그런 실수를 했겠지만 사실은 저도 다른 일과 달라서 아주 쉬운 일이라고, 말하자면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여기 있는 김 선생님한테만 맡겨놔도 잘 해낼 일이라고 생각했던 게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허 사장님께도 책임은 조금 있습니다. 그분이 행방불명이 될 염려가 있어서 우리한테 보호를 부탁한다고 하셨더라면 우리로서는 좀 더 신경을 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냥 늙은이니까 무슨 교통사고라도 당할지 몰라서 부탁하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좀 복잡한 관계가 있다는 걸 암시해 주셨으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텐데. 이 양반이 해괴한 말씀을 하시는군. 허 사장은 박 소장의 음흉한 말뜻을 눈치챈 것 같았다. 사람 찾아낼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책임 회피만 하실 생각이신가요?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책임감을 느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까? 하여튼 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게 우리가 당면한 문제니까 우리로서도 대강 어디에 갔으리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만한 근거는 알아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박 소장이 은근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박 소장이란 사람을 잘 알지는 못했지만 4.19 이후에 사찰계에서 물러난 일경 때부터 눈치 보기와 냄새 맡기로는 원숭이나 개를 손자로 둘 만큼 영리한 형사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서 그의 솜씨를 짐작할 수가 있는 터였으므로 그가 이 허 사장이란 어리숙해 보이는 양반에게서 아마 가족적인 걸로만 그칠 것 같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눈치채고 있지 않나. 그래서 사건을 만일 그것이 있다면 표출해내고 그것이 복잡하거나 이권에 관계되는 것이라면 박 소장 자신에게 어떤 사건이 맡겨질는지도 모를 일이라고 박 소장이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형사 기질이란 남의 사생활도 그것을 담 밖으로 끌어내고 싶어하는 것이니까 말이었다. 혹시 지금이라도 댁으로 연락이 왔을지도 모를 일 아니겠어요? 내가 말했다. 이 음흉한 박 소장에게서 그들을 보호해주고 싶은 심정이 들 만큼 허 사장 패는 멍청했다. 내 짐작이 틀림없다면 하루 세 끼를 붙잡고 씨름을 하고 있던 차에 토정 비결이 좋아서였던지 그동안 생사도 알 수 없던 형이 미국에서 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돌아왔고 덕분에 하루아침에 사장 가족이 된 사람들이었다. 따라서 가난했던 시절의 겸손이며 자비가 이젠 모든 사람에게 다 향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쳐도 좋을 사람과 그래서는 안 될 사람으로 나뉘어져 배급되는 것이었다. 박 소장이나 나 같은 사람은 허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고용을 해둔 사람들이었다. 허 사장은 머뭇거렸다. 그리고 네 말 때문이 아니라 내가 방금 그럴 생각이 났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투로 자기 아내에게 말했다. 집에 전화 좀 해보구려. 혹시 들어오셨는지. 지금 전화하실 분이 여태까지 안 하셨을라고요? 이 역시 얼굴에 고생티가 도장 찍힌 부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부인이 전화가 있는 카운터 쪽으로 가고 난 후에 허 사장은 무언가 불안을 감추지 못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했다. 어저께 그러니까 제 형님과 주고받으신 얘기, 형님께서 무슨 얘기를 하시던가요? 좀 자세히 해보시죠. 박 소장이 눈을 빛내며 내게로 몸을 기울여 왔다. 그분께서 어쩌냐게 댁에 들어가시지 않은 이유가 될 만한 이야기는 한 걸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별로 도움이 되시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허 사장이 말했다.
그렇지만 이 자리는 그분이 댁에 들어오시지 않은 게 제가 아무 관계도 없다는 걸 밝혀야 하는 자리니까 기억나는 대로 자세히 말씀드리죠. 무슨 얘기를 했었던가? 당신을 수행하면 그분은 제 임무가 그분한테 뭘 캐내는 게 아니라 그분을 보호해야 한다는 걸 제가 얘기한 후부턴 미행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보수는 얼마씩 받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일당 500원씩 받는다고 했습니다. 나 참, 아니, 들키기는 왜 들키냔 말이에요. 처음부터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더라니. 박 선생의 말만 믿고 그랬더니. 허 사장은 난폭하게 담뱃값을 탁자 위로부터 집어들어 담배를 한 대 꺼내 물며 말했다. 왜 저런 서투른 사람을 쓰시냔 말이에요. 기분이 나쁘셨군. 기분이 나쁘셨어. 기분이 나쁘셨더니 누가 말씀이시죠? 내가 물었다. 누굽니까? 형님 말씀이지. 에휴, 참, 형님도 형님이시지. 의심은 왜 그렇게 많은지 참. 의심이라뇨? 박 소장이 물었다. 아직 안 들어오셨대요. 허 사장 부인이 수심찬 음성으로 말하며 자리에 앉았다. 아무 연락도 없고? 네, 무슨 병고가 났어요. 틀림없이 무슨 병고가 났어요. 허 사장 부인은 가능한 대로 나를 보지 않으려고 애쓰며 부정하듯이 말했다. 나는 화가 울컥 끓어올랐다. 죄송하지만 전 바쁜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저한테 물으신 것에 대해서만 대답하고 전 갈 테니까 필요한 것이 있으면 다음에 언제든지 절 찾아오십시오. 앞으론 결코 절 불러내시지 마십시오. 하루에 500원을 받는다고 했더니 웃으시면서 그걸 받아가지고 생활이 되냐고 물으시더군요. 직업이 따로 있고 이건 부업이라고 했더니 참 부지런하군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아마 외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신 모양인데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렇게 대답하셨을 겁니다. 모두 잃어버렸다고 그러시더군요. 웃으시면서 그러시기에 농담인 줄은 알았지만 그래서 저도 농담조로 우리나라엔 소매치기가 너무 많지요 했더니 아니 다른 사람이 훔쳐간 게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이 훔쳐가 버린 거라고 그러시더군요. 저 같은 돌대가리는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다고 했더니 당신께서 설명해도 아마 전 잘 모를 거라고 말씀하십디다. 아드님이 계시냐고 했더니 이제 우리나라 노인들은 아무도 자기 아들을 가진 것 같지 않다고 대답하셨습니다. 형님은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습니다. 미국에 계실 때 중국 여자와 얼마 동안 동거 생활을 하신 적은 있습니다만.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군요. 당신은 당신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한테 지금 보니 아마 허 사장님을 말씀하셨던 모양이군요. 그런 부탁을 했다더군요.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재정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라고요. 특히 과학 분야의 젊은 학자들을 도우라고 했다더군요. 그렇습니다. 구체적인 실시를 위해서 조사 연구 중에 있습니다. 허 사장이 말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하시더군요. 평생 놀기만 하고 지내겠다고 작정한 젊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도 생활비를 도와주라고 일러야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라고 제가 물었더니 당신 생각엔 재물의 궁극적 목적은 그래야만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논다는 건 어떻게 하는 걸 말씀하시느냐고 제가 물었더니 그런 건 이젠 없어져 버렸고 생길 가망도 없으니까 그 얘긴 그만두자고 하시더군요. 아마 욕망에 대한 얘기가 아닌가고 저는 생각했습니다만. 아니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해 주시오. 무슨 얘기를 했는지 좀 자세히. 박 소장이 말했다. 허 사장도
그리고 그의 부인도 얼떨떨한 표정이었다. 그제서야 난 이상하게도 영감의 실종이 실감되었다. 이 사람들이 찾고 있는 것은 거무스레하고 쭈글쭈글하고 커다란 얼굴을 가졌고 등이 좀 구부러졌고 뚱뚱하고 좋은 천의 겨울 양복을 입고 있고 중절모를 썼고 단장을 짚고 있는 노인 한 사람이라는 사실이 실감되었다. 그렇다면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 대강 그런 얘기를 하다가 그 음식점을 나왔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택시를 타고 그분은 을지로 쪽으로 가셨고 전 걸어서 신문사로 돌아왔습니다. 제 얘긴 끝났습니다. 어제로 흥신소랑은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전 더 이상 여기 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물으실 말씀이 있으시면 신문사로 찾아와 주십시오. 그분이 돌아오시지 않은 것과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건 제발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허 사장이 재빠르게 일어서며 나의 팔을 잡았다. 선생을 의심해서 부른 게 아닙니다. 형님을 마지막으로 보신 분이 아무래도 선생밖에 없으니까 하도 답답해서 부른 게 아닙니까? 그분을 마지막으로 본 사람이 어째서 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와 헤어진 뒤에 또 어떤 사람을 만났을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찾아보십시오. 이건 아무래도 유괴란 말이야. 어떤 놈이 재산을 노린 유괴 사건이란 말이야. 박 소장이 천천히 팔짱을 끼며 고개를 숙인 명상하는 자세로 중얼거렸다. 그럴지도 모르죠. 이제 며칠 안으로 범인한테서 협박장이 오겠죠. 그때까지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다리 쭉 뻗고 자면서 기다리면 될 게 아닙니까? 나는 말하고 빨리 걸어서 다방 밖으로 나왔다. 찬 공기가 내 얼굴을 때렸다. 나는 내 눈이 닿는 어느 거리에서도 노인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의 세계 속에서는 여태까지 한 사람의 노인도 살고 있지 않고 있었음을 문득 깨달았다. 시골집에 계시는 내 할머니를 생각했다. 할머니는 콩을 까고 계셨지. 할머니는 마당에 흩어진 벼알 하나를 바가지에 주워 담고 계셨지. 할머니는 웃으시면 눈에서 눈물이 질금질금 흐르지. 할머니는 할아버지와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 그러고는 생각나는 것이 별로 없다. 문득 나는 그 괴상한 영감이 말한 우리나라 노인들에겐 아들이 없다는 얘기가 거꾸로도 얘기될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런 불행한 말도 노인과 자식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어야 하느냐가 분명해야만 우리나라 노인에겐 자식이 있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노인은 어떤 자식을 원했을까? 아니, 노인은 자기가 어떤 노인이기를 원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수도 있다.